네, 반갑습니다. 먼저 일단 오늘 테크 세션, 테크데이 준비해 주신 초청해 주신 운영진께 감사 인사드리고, 저는 한국화학연구원,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화학연구원 화학데이터 기반 연구센터의 노주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오픈소스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물질 연구이고, 약간 좀 생소한 내용도 있으실 텐데 한번 좀 소재나 화학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물질 연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원자 수준에서의 물질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분자 혹은 무기 결정 구조 혹은 이를 이제 적당한 방향으로 잘라서 만들어진 표면에 대한 반응성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제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소재 연구를 물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이나 혹은 density functional theory라고 하는 이제 DFT 기반의 전자구조 계산을 활용해서 이로부터 이제 얻어진 물성들을 이제 분석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주어진 실험적 현상을 이제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타겟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조건에 맞게 분석을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물질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많이 과배출되고 있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촉매에 가해주게 되면은 이제 촉매에 기체 분자들이 붙으면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다른 좀 더 유용한 케미컬로 변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반응을 이론적으로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촉매 표면과 흡착되는 분자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반응이 강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반응으로 이제 멈춰야 되는데 더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반응이 진행되는 이슈가 있게 되고, 상호작용이 너무 약하면은 추가적으로 반응이 못 일어나고 떨어져 버리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상호작용을 갖는 물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두 시스템 사이 간의 어떤 흡착 에너지 이거를 계산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물질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주로 이론적인 소재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제 최근에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분자나 결정 구조 아니면 표면 등 이제 다양한 오픈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이들이 이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 휴리스틱한 조건들을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적용해 나가면서 스크리닝하는 형태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항상 이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구조 정보들은 물질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주로 이제 결정 구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주어진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알려진 구조 타입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이런 타입들은 최적 계산된 구조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원소 조합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어떤 새로운 의미의 가상 구조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가상 구조들은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물질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 구조 계산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배열이 돼야 다시 안정하게 되는지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계산된 구조를 얻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계산 과정이 굉장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태스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기계학습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내 있는 구조와 물성 사이가 특성 사이 간의 관계를 학습해서 이제 얘를 직접적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특성이 어떤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알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고 자동화된 탐색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기존의 어떤 물질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학습하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 원자 배열들이 다 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동일하게 계산된 형태의 안정한 그 원자 배열로 이루어진 게 인풋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모델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이슈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그러면 좀 더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 계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초기 구조로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학습된 도메인과의 저희가 예측하는 도메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많은 이론 연구들이 가상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합성되어야 우리가 이 구조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주요 챌린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계학습적으로 이제 저희가 물질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챌린지와 관련돼서 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크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예측했을 때 예측 오차가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측 오차를 저희가 드랍아웃 기반의 어떤 언스턴티 퀀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예측 분포를 만들어내고 그 분포를 통해서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의 어떤 코렉션을 줘서 간접적으로 한번 추정해보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끝에 있는 저 계산 과정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각각에 대한 구조의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그 도메인 트랜슬레이션 기법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예측하게 해보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로 메인으로 한 벤치마크 셋은 이제 가장 좀 펀더멘탈한 프로퍼티 중 하나인 그 원자들 간에 어느 정도로 이제 안정하게 잘 결합되어 있는지가 이제 포메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정량화되는 그 값인데, 이걸 예측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주로 벤치마크 수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크리스탈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제 제가 주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그래프 시어리가 많이 활용되면서 이제 물질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저희 가지고 있는 오픈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그래프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각 데이터마다의 어떤 피처 벡터 하나씩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처 벡터에서 저희가 원하는 타겟 밸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드랍아웃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가 사이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예측 분포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어떤 데이터셋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예측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측이 얼마만큼 타당한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빛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게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광촉매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중에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그네슘, 망간, 이제 옥시전으로 이루어진 터너리 컴파운드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 베이스 데이터에 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와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 전부 다 일단 계산을 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복잡하게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맨 위에는 기존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하나씩 다 계산해서 찾아보겠다라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제 예측된 값으로 찾아보겠다라는 것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 반응을 할 때 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원자 간의 결합이 불안정해서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잘 일어나지 않고 안정하게 잘 구조를 유지하냐 라는 이제 측면을 이제 스테빌리티 스크리닝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 툴인 이제 파이맷젠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저희가 직접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가 그 결과인데, 이제 첫 번째 줄이 기존에 있던 그냥 하나씩 다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300개를 계산을 하면은 그 중에서 1%만이 이 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적 비용이 이제 저희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계학습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데이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되면은 전체 찾아야 될 것 중에 30%밖에 찾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계산 코스는 상당히 적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제안한 어떤 드랍아웃 기반의 언스턴티만큼 이제 코렉션을 심플하게 그렇게만 하더라도 여전히 계산 코스트는 전체의 데이터의 2%만 하였지만 기존 방법보다 이제 2배 더 많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좀 더 심플한 형태로 좀 소재 설계를 물질 설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보여드린 거는 어떤 모델의 언스턴티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도메인 사이에서 발생한 에러를 코렉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결국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없애는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얻어진 피처 벡터를 어떤 기계학습 도메인 트랜슬레이션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피처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그 예측을 하는 방법을 이제 활용하고, 이건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런 도메인 트랜슬레이션 기법이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이 방법을 조금 차용하면 좋겠다 싶어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각각의 개별 구조에 대해서 그래프 컨볼루션을 거치면 이제 피처 벡터를 얻어지게 되는데, 이제 위쪽에 있는 피처 벡터는 이제 저희가 변환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마치 이 공간이 이제 여기 있는 보라색 이 백막대와 동일하다라고 이제 모델이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통과시켜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거는 리얼로 맞추게 하고, 위쪽에 새로 만들어진 걸 페이크라고 맞추게 함으로써 이 제너레이터가 좀 더 사실적으로 그 도메인 트랜슬레이션 잘 하도록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있는 학습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물성을 똑같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확장한 다른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일단 먼저 뭐 그러면 실제로 진짜로 예측을 잘 하는지를 이제 살펴본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맨 위에 세 개는 기존에 하던 방식이고 맨 아래 끼도 저희가 제안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뭐냐면은 각각의 도메인에 대해서 그 특성을 예측하도록 모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를 들면은 그 파이널 스트럭처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같은 도메인에서 당연히 잘 예측을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처음에 있는 이 다른 도메인에서 예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니스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초기 구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도메인에서 예측을 잘하지만 오히려 저희가 실제로 잘 맞춰야 되는 그라운드 트루스 도메인에 대해서는 예측을 오히려 더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섞어서 같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제 리프로듀시빌리티가 여전히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비교했을 때 이제 저희의 방법을 보시면은 이제 이 도메인에 있는 피처 벡터를 여기로 한번 트랜슬레이션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각각의 도메인에서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과 굉장히 컴페러블한 리절트를 예측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저희가 모델이 어느 정도 잘 학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델 정확도 측면에서 확인을 하였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이 피처 스페이스가 그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를 담고 있느냐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TSNA를 통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그라운드 트루스 피처 스페이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학습된 모델로 얻어진 벡터들을 이제 TSNA를 본 것인데, 보시면은 분포가 거의 유사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프로퍼티 디스트리뷰션의 컬러 분포도 비슷하게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분포의 공간적이나 아니면 프로퍼티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잘 학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도메인 트랜슬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를 좀 더 넘어서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많은 이론적 연구들은 많은 이론적 연구들 다시 살펴보면은 최종적인 목적은 어떤 응용 분야가 있을 때 그 응용 분야에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소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자를 좀 여기서는 주로 말씀드릴 텐데, 이 분자의 경우에는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 타겟 영역을 딱 찍게 되면은 잠재 공간에서 찍게 되면은 이거 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성된 분자들은 전부 다 가상의 형태이기 때문에 합성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자에는 이제 뭐 신약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실제 합성된 약으로 이제 합성된 것들과 구조적 정보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매트릭을 가지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구조가 주어졌을 때 이 구조가 어떠한 반응물로 이루어졌는지를 예측하는 이걸 이제 역합성 혹은 레트로신테시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합성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같은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 디스조인트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매번 반복적으로 이제 찾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불필요한 시도를 또 해야 되는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생각했던 것은, 그러면은 이런 화학 반응이라는 것을 생성함과 동시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분자 구조에 대한 정보를 같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런 이제 리액션 패스에 대한 어웨어니스와 어떤 새로운 우리가 원하는 분자 구조를 같이 함께 포함시켜 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제안한 이제 알고리즘 형태의 모델 형태인데, 화학 반응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일 스텝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림과 같이 멀티플한 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인 프로덕트가 있고 그의 반응에 필요한 리액션 템플릿, 그리고 리액션 템플릿을 만드는 다른 파트너 리액턴트가 또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다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다 레프레젠테이션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생성 모델의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모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응을 리액션 정보를 이제 시퀀셜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퀀스 기반 모델로 인코딩을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구조 정보를 담기 위해서 구조에 대한 그 레이턴트 벡터를 같이 이제 컨디션으로 주게 해서 이 잠재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재 공간은 반응 정보뿐만 아니라 이 실제 저희가 원하는 어떤 분자 구조에 대한 정보가 같이 컨디셔널하게 얻어진 이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이제 디코딩 과정은 주어진 반응물이 있을 때 어떠한 리액션 템플릿이 활용돼야 되는지, 혹은 반응물과 템플릿이 주었을 때 어떤 그 추가적인 파트너 리액턴트를 우리가 예측해야 만들어내야 되는지 주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션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이제 다 오픈 형태로 다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을 많이 쓰는 형태인데, 이런 리액션 템플릿 주어져 있으면 이거를 다 문자열로 이렇게 인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딩된 리액션 템플릿에다가 여기에 템플릿에 맞는 분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가상으로 저희가 이런 반응물들을 다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이 해당 논문에서 이제 오픈으로 만들어낸 이제 기존의 화학에서 많이 쓰이는 반응들을
활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학습이 끝나게 되면 이제 리액션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이제 디코딩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맨 처음에 반응물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샘플링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반응 분자에 대한 정보를 이제 벡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인코더 스텝에서 스타트 토큰을 넣어주게 되면은 어떤 분자를 우리가 처음에 줘야 되는지를 이제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액션 업데이트 스텝인데, 이 리액션 업데이트 스텝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반응 템플릿을 써야 되는지, 혹은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지 그걸 예측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반응 리액션 파트너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하나 분자를 얻게 되고, 다시 이 리액션 업데이트 스텝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반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투 스텝까지만 하고 예측한 결과 이제 끝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주어진 정보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형태의 분자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학습에 하고 나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어떤 그 USPTO라고 이제 특허에 등록된 분자들을 이제 저희가 그 오픈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USPTO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여기 있는 분자들을 저희가 인풋으로 주었을 때 얘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태스크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거의 모든 이제 리액션 반응에 대한 스트럭처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있는 정보도 많은 정보들이 이제 여기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다른 구조긴 하지만 그 몰리큘 프래그먼테이션을 보면은 유사한 것들이 잘 매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의 모델의 장점은 이렇게 얻어지는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다 실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화학 반응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이렇게 활용되는 반응물들은 전부 다 저희가 상업적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화합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제 실험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조금 더 유의미한 물질을 찾을 수 있는 연구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좀 발표를 좀 빨리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단순하게 구조가 유사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가 유사한 것들을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물성이 좋은 것들을 또 뽑아내면은 더 좋은 물성을 갖는 분자들을 새로 찾을 수 있는 그런 태스크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정한 단백질에 대해서 잘 도킹을 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찾아내는 태스크를 수행을 한 것인데, 징크라고 하는 이제 약물에 많이 활용되는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을 이제 이 징크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저희 모델에게 생성을 하게 한 다음에 유사한 것들 이제 상위 10개를 뽑아서 가장 좋은 물성을 갖는 것들을 이제 여기에 주황색으로 디스트리뷰션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기존의 데이터보다 더 좋은 물성을 갖는 새로운 이제 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분자들이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자를 만들기 위한 어떤 리액션 패스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실험적인 측면을 저희가 더 고려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물질 설계에 있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활용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고, 그 확장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챌린지들에 대해를 좀 해결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기존 이론적 연구들이 실험적 측면이 부족한데, 그런 실험적 측면을 어떻게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숫자만 들으면 뭐 100만 이렇게 들으면 많을 수 있겠지만, 실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든 물질 공간을 합쳤을 때는 그거 상당히 좀 스파스한 케미컬 데이터 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성들이 다 이용 가능한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적은 데이터 또는 스파스한 데이터 스페이스 잘 활용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두 번째 쓴 것처럼 여전히 이제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과 실험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이너런트한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기계학습으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더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